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나라의 통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후한부터 시작해서 지리하게 이제 우리가 분열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분열 후에 이제 수나라로 남북조가 통일을 하게 되죠. 589년의 일입니다. 589년의 일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수문제라고 불렸던 양견입니다. 원래 북주의 대장군이었는데요. 이제 북주의 황제가 병사하게 되면서 왕권을 선양받았고요. 본인 스스로 이제 북주를 수라고 계칭을 하면서 새롭게 수나라를 열게 되었죠. 사진을 딱 보면은 굉장히 대장군, 장군의 얼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들, 특히 이제 굉장히 예리한 눈, 이러한 것들이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들들이 굉장히 훌륭한 또 부하 장수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진왕이라고 불렸던 양광, 후에 이제 양제가 되죠. 이 양제가 당시 남조였던 진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수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하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수문제의 이제 정책을 한번 보면은 구품 중정제를 폐지한 것이 있습니다. 구품 중정제를 폐지했다는 건 그 전에 있었던 몬골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새로운 이제 신진 세력들을 세우면서 중앙 집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등장했었던 여러 가지 굉장히 훌륭한 제도들이 있었어요. 특히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을 처음으로 시행했던 게 바로 요 수문제입니다. 자, 수문제 때부터 이제 고구려 원정을 떠났는데요. 고구려 원정은 수당 때까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수문제도 이제 고구려 원정 때 실패를 했죠. 참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수문제는 본인의 이제 한계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고구려를 때려 보니까 자기네 국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직 요 고구려를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원정이 1차로 실패한 이후부터는 내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고구려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리고 이제 영양왕이었죠.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양왕 자체도 굉장히 강경한 왕이었기 때문에 문제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이제 원만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양광은 좀 성향이 달랐죠. 아버지는 어느 정도 스스로 절제도 할 줄 알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애처가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문제의 부인이었죠. 독고황후가 굉장히 기가 셌어요. 기가 셌다기보다는 사실 요거는 사서의 기록이고 당시 이제 양견이 황제가 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들끼리 이제 힘을 합쳐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후의 집안도 굉장히 강력한 군벌 집안에 속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독고황후로 하거든요. 그래서 독고씨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도 황후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아들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게 바로 요 양광, 즉 수양제입니다. 수양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서도 특히 고구려 할 때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이제 세 차례나 고구려를 침략을 하는 이제 고수 전쟁의 이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 사진은 선생님이 요 고구려와 수나라 그리고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많이 공부하면서 봤던 SBS 드라마 연개소문에 나왔던 수양광이에요. 배우는 김갑수 씨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배우라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이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보면은 굉장히 지금 눈이 안광이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칠 광자를 쓸 만큼 굉장히 이게
표독스럽고 사나운 표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양제에 얽힌 굉장히 많은 폐륜이죠. 폐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진 씨를 겁탈했다라는 게 이제 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근데 수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 왕조 입장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폐륜아이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실 양광은 황태자가 아니었어요. 황태자가 아니었는데 본인이 황태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 앞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인 척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을 너무 읽고 싶다. 책을 너무 읽고 싶다. 막 그러면서 이제 떠벌떠벌하고 다니고요. 자기 어머니의 후궁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책을 읽으면서 야, 이 구절 너무 마음에 든다. 이 구절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학문적인 군주라는 것을 티를 냅니다. 그런데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좀 지나가면은 사실 속으로는 완전히 180도 변해요. 막 여자도 불러서 술 먹고 막 뭐라고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행들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당시의 황태자였죠. 당시 황태자였던 첫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상모략을 해서 결국은 쫓아내요. 그래서 본인이 황태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양광이 이제 황태자의 자리에 오를 때 천둥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었다는 수서의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하늘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황제였죠. 이 황제의 꿈은 고구려를 정벌하는 거였어요. 무조건적으로 고구려를 정벌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시 황제의 버금가는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게 바로 요 대운하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수능특강 페이지 21페이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양재 대운하 나와 있을 겁니다. 대운하 정도는 밑줄을 좀 쳐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당시 이제 남북조 시대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이제 발전했던 강남 지방의 경제력을 화북 지역으로 이어준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굉장히 유통 체계를 원활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뢰양과 탁군, 지금의 베이징이죠. 북경을 연결하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군대를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수송 물류 체계를 확립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훌륭한 체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양제가 이런 걸 만들면서 뱃놀이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죠. 대용주라는 배인데요. 순수하게 양제의 놀이 문화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배 위에 굉장히 누각이 엄청 높이 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위해서 지금 여기 그림이 조금 흐릿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쫙 이렇게 뱃사공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수양제는 요 이제 대운하를 이 배를 통해서 거치면서 뱃놀이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뱃놀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뱃놀이를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여기 이제 지나는 태수들이 있겠죠. 요 태수들이 수양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이제 세금과 또 이제 식량을 백성들을 통해서 착출했다는 데 있어요. 특히 요 이제 뱃놀이 가기 딱 좋은 게 봄, 가을이잖아요. 봄, 가을은 농민들에겐 뭐예요? 농민들에게는 농번기란 말이에요. 봄에 씨를 심어야 되고 이제 여름을 통해서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봄, 가을에 이 뱃놀이를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 지역이
초토화되는 거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수양제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봤잖아요. 이제 뭐 만안전석 같이 엄청난 그 산해진미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맛만 보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버린다, 황제가 먹은 걸 버린다라는 건 그 밑에 사람들에게 사실 베푼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양제는 내가 먹은 거를 버린 것 자체가 요거는 쓰레기다.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버려야 돼.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당시 거의 2달치, 3달치 식량에 해당했다고 해요. 당시 그 산해진미가. 그런데 그걸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지나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아버지가 이제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차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요거는 이제 고수전쟁 관련된 이제 토큐멘터리 전쟁사 영상을 같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배경지식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하면 3번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수나라에 복속된 여러 주변 민족들 중에 돌궐이 있었죠. 근데 돌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크게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뉘어지는데 이 고구려도 사실 이제 돌궐을 이제 자기네 영향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목민족들의 요거는 특징인데 뭐냐면 유목민족들은 대부분 힘센 자가 추장이나 혹은 가한이 됩니다. 가한은 이 중국의 황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요 가한의 이제 후계자를 놓고 말씀드렸죠. 힘센 사람이 가한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열을 많이 하고요. 통일이 돼서 제국을 세운다고 해도 그 제국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수나라가 이제 처음 생길 때 즈음에 이미 요 북쪽에는 돌궐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궐 제국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분열이 돼요. 동돌궐과 서돌궐로. 특히 동돌궐 안에서도 이 동돌궐의 그 주도권, 동돌궐의 가한 자리를 놓고 또 그 아들들이 또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수나라에 복속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수나라에 복속한 사람이 이제 계민가한이란 가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민가한을 수양제가 친히 이제 찾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고구려가 당시에는 수나라에 입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즉 조공체제 안에서 어느 정도 입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요 조공체제라는 것 자체는 중국을 형 또는 아버지의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거였고 그거는 조공을 하는 나라나 조공을 받는 나라나 다 동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남북조 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삼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조공을 하면서 서로 이제 남북조 서로끼리 굉장히 다원적인 관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이 됐죠. 지금 수나라로 통일이 되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요 다원적인 조공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굉장한 특히 당시 만주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던 고구려와 신흥 강국이었던 수나라가 계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했던 게 바로 돌궐이었던 거죠. 자, 선생님이 계민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로 쭉 갔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요 계민가한을 수양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계민가한이 당시에
고구려의 사신도 받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양제가 친히 찾아왔는데 계민관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사를 뒤져보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고구려 사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양제가 극대노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계민관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제가 고구려 사신에게 너희는 나한테 입조를 한다고 해놓고는 왜 돌궐한테 와가지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니? 너 고구려 왕, 영양왕 너희가 지금 와서 친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당시 영양왕은 굉장한 강경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요동 서쪽을 선제 공격해요. 특히 요 임류관이 있죠. 사나이관을 선제 공격 때리면서 이제 고수전쟁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특히 1차 침입 때 113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기록상으로 어마어마한데요. 뭐 60만이라는 설도 있고 또 140만이라는 설도 있고 굉장히 설이 많은데 지금 113만이 어느 정도 지금 고착화되어 있어요. 113만이 요 탁군에 집결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113만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여기 이제 그 요동까지 도착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수나라 군대가 여기를 출발할 때 이 우리가 요동이라고 하잖아요. 요동과 요서라고 합니다. 요서를 가르는 경계가 바로 요하예요. 요하. 여기는 기후상의 특징 때문에 요 수나라 군대가 이렇게 지나갈 때쯤에 항상 여기쯤이네. 보통 이제 봄에서 가을 사이에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요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육로는 사실상 가장 좋은 곳이. 근데 여기에 항상 그쯤 되면은 습지가 생기게 돼요. 그 기후상의 특징 때문에. 그걸 요택이라고 하거든요. 발목까지 계속 잠기게 됩니다. 113만이 계속 발목이 잠긴 채로 계속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조의선인이라고 이제 고구려 조의선인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수부대죠. 지금의 UDT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제 조의선인이 계속적으로 게릴라 공격을 하면서 이 113만이 계속 이제 손실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엄청 진이 빠지죠. 진도 빠지고 지금 이제 전이도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에서 어쨌든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여기저기 쳐보는데 이게 중국에서 공격할 때랑은 성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성은 벽돌로 지은 성입니다.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면 이게 무너지기 마련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뭐 남한산성이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학교 뒤에 있는 북악산 있죠. 북한산성 이런 쪽을 가게 되면은 그 지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을 직접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산 자체를 아예 이용해 가지고 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하나의 돌덩이인 거예요. 돌덩이. 그러니까 벽돌을 부실 때랑 벽돌을 부실 때 공성기술과 이 성 자체가 하나의 산인 거를 때려 부수는 공성기술은 완전히 다르겠죠. 당시에 수나라는 이러한 공성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사리 성을 부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못 부쉈어요. 못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두들기더라도 이게 뚫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평양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요 내호화라는 장군이 공을 세우려다가 원래는 수륙 양면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내호화라는 장군이 혼자 이제 단독으로 들어갔다가 당시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고거무한테 엄청나게 깨지죠. 평양에서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수군이 완전히 단절이 되고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을지문덕 장군이 30만 별동대를 완전히 격파하면서 1차 침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침입 때도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가고요. 자, 113만이라는 대군을 처음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2차 침입 때도 거의 한 65만 정도로 선생님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지는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지금 누적 인구만 해도 거의 200만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만 따지면.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전쟁만 하고 근데 또 전쟁을 해서 차라리 이기면은 사기가 좀 드나퍼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계속 집니다. 그런데 수양제는 멈추질 않죠. 어쨌든 무조건 고구려로 진격해야 된다. 하지만 또 놀 건 무조건 또 다 놀아야 돼요. 수양제. 놀기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장군들의 사기는 점점 저하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3차 침입 때쯤 됐을 때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수군 병량을 책임지고 있던 양형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실익도 없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거 수양제 미쳤다. 수양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탁군에 모여있던 이제 그 별동대가 부랴부랴 이제 낙양으로 다시 가서 진압을 하는데요. 양형감의 반란은 진압했지만 그 결국 양형간의 반란을 계기로 불만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들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진나라 2세 황제였던 호해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진승 5광의 난이 있었죠. 진승 5광의 난은 결국에 진나라 몽염장군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하지만 진승 5광의 난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반란인 거죠. 진나라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유방과 한우의 초안쟁패로 귀결되고 결국에는 정리가 되는 거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는 근데 이제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당국공이라고 하는 이연이라는 사람이죠. 당국공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니 그게 바로 당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 당 고조라고 하죠. 고조인 이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걸출한 아들이 있었죠. 지금도 중국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도 평가받는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사실 이분이 성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왜냐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중국 학자들이 저를 내려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형제를 정리하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기 형이었던 이제 건석을 제거한 현모문의 변호를 통해서 결국에 황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원래 그 건석의 세력이었거든요. 건석의 세력이자 이세민을 빨리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위징이라는 사람을 스스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이 현문문의 변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그 위징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훌륭한 정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치세를 정관치지라고 합니다. 요
당태종의 호, 당태종의 연호를 따서 정관치지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위진과 이세민이 했던 대화들을 모아서 정치서로 만든 게 바로 정관정요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는 고려 시대 때 처음 들어오거든요. 고려 이제 중기죠. 문벌귀족 시기 때 들어와서 굉장히 그 정치 요체로서 정치 요체의 그 책으로서 굉장히 많이 읽히게 됩니다. 선생님이 봤던 드라마 중에 이제 누구죠?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고 김준혁 씨가 주인공을 했었고요. 김준희라는 이제 그 무신 정권 말엽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했던 거긴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김준희 원래는 그 절의 간호였어요. 노예였는데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세워졌을 때 그 절을 습격을 했을 때 이제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로 들어가는데 처음엔 그렇게 노예로 들어갔다가 최우가 어느 날 그 이제 이런저런 그 노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정리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같이 절에 데리고 가는데 이 책이 무엇인가 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책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 책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책은 정관정요라는 책입니다 하고 갑자기 이 김준이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정요가 무슨 내용이냐 하고 딱 물어보니까 딱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위진과 그 당태종 이세민이 서로 대화하면서 나는 정치 요체입니다 하고 딱 모범답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비에서 장군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드라마상으로는 최후의 각별한 이제 신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신임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그 무신 정권 마렵에 이제 강화도에서 강화 정권을 이제 지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정치 요체가 이제 바로 요 당 시기의 정관정요죠.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그 명군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말렵에는 눈이 이렇게 꿰뚫는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이 사고는 대체 어디서 당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들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봤기 때문에 그 고당전쟁 이제 마렵에 당했던 이제 사고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이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영유왕의 동생이었던 전쟁영웅 고건무가 있었죠. 고건무가 이제 영양왕에서 영유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영양왕이 아니었고요. 훗날 27대 영유왕이 되는 거죠. 자, 고건무 입장에서는 이제 고구려도 전쟁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제 당나라도 그렇고요. 고구려도 서로의 내치를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자세 외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왕실이 있고요. 군부가 있었어요. 고구려에 군부가 있었는데 이 군부도 왕실과 이제 균형을 이루는 여러 세력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군부의 심기를 건드렸던 그러한 이제 정책이 하나 있었죠. 당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치고 그 수나라 대군의 이제 해골로 이제 그 국경에다 세워놨던 탑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정도로 이제 복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경관이란 겁니다. 경관이란 탑이었습니다. 요 경관을 당나라 사신이 허물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당시 영유왕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경파였던 군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특히 동부대인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바로 연개소문의 이제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천개소문이라고도 불리고요. 역사서에 보면은 굉장히 포악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중국 측 사서에 보통 포악하다, 험상궂다, 약탈이 심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두 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두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를 때리고 자기네를 괴롭히고 그러한 입장이라면은 되게 안 좋게 써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연개소문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강경 외교를 펼쳤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영유왕이 가지고 있는 당나라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엄청난 불만을 품고 그 불만 세력들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게 바로 당시 동부 대인이었던 연개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결국 일어나게 되고요. 이 영유왕을 패하고 보장왕, 허소아비인 보장왕을 옹립하면서 결국에는 실권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고구려에 왔던 당나라 사신들을 쫓아보내고 다시 강경 외교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지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SBS 연개소문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모습인데요. 요게 이제 그냥 일부러 이렇게 칼을 3개 찬 게 아니고요. 중국에 가면은 경극이란 게 있습니다. 경극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폐황별이라는 그 고 장구경 씨가 이제 열연했던 그 경극 관련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 명작입니다. 그거는 한번 진짜 꼭 보세요. 선생님이 이게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경극 중에 뭐였죠?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니까 어쨌든 그 경극 내용 중에 당태종 이세민이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그 이제 당나라 장수 중에 설인귀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수가 있거든요. 그 설인귀가 구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경극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태종을 쫓는 게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연나라 장수라고 나오거든요. 연나라 장수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알고 보면 고구려의 결국에 연개소문이었던 거죠. 뒤에 칼을 5개 차고 칼을 막 던지면서 이제 당태종을 쫓는다는 그러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그 이제 전투 기술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이제 당서의 내용을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칼을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썼는데 그 중에서도 칼을 던져서 쓰는 게 굉장히 일품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 경극 내용에서도 보면은 칼이 막 칼 5자루가 막 날아다닌다 막 요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도라는 그 기술을 지금 기술해 놓은 거예요. 묘사를 해 놓은 거죠. 그걸 묘사해 놓은 게 바로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자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그 SBS 연개소문 그거 드라마 이제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선생님이 봤었을 때는 그 고구려와 수당 간의 이제 전쟁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일까요? 어쨌든 기록에 충실하게 굉장히 묘사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많이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강경외교를 선회하면서 당과의 갈등이 고조되게 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절대 그 용서할 수가 없죠. 특히 이때쯤에는 이세민이
돌궐 제국 있죠. 돌궐 제국을 정복하면서 특히 이제 서돌궐 제국을 정복하면서 탱그리가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입니다. 천가한이라는 건 뭐냐면 유목민족의 완전한 황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황제가 유목민족의 우두머리였던 천가한까지 하는 완전히 호한 융합이 되었던 세계적으로 융합이 되었던 고러한 이제 시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고러한 자신감으로 이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봤듯이 요 전투는 당태종 때 실패합니다. 특히 아까 봤던 사진처럼 안시성 싸움에서 완전히 막히면서 당태종은 자신의 눈을 잃음과 동시에 다수의 정예군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면서 이제 영계손문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 고구려 장수들에게 쫓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내용을 담았던 게 아까 말했던 그 경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징 있죠. 위징이 사실은 고구려를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당태종이 오케이 해놓고는 이렇게 쳐들어가서 결국에 자기 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자기 아들이었던 고종에게도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말아라. 고구려와는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고 태종이 눈을 감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때 고구려가 조금 더 많이 버텼다면 어떤 역사가 전개됐을까 선생님도 항상 요거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역사에 대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당 고종 시기에 침입을 하게 되면서 근데 또 당시에 이제 영계손문도 죽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신라와 동맹을 하면서 결국에 고구려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수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나라 이제 2대 황제까지 넘어오는 거의 한 100년에 걸친 계속적인 전란 때문에 고구려도 지속적으로 국력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거의 70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지는 해. 그리고 당나라는 이제 등장을 한 신흥 세력인 거죠. 거기다가 유목민족까지 지금 거의 통일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가 국력적으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안타깝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또 지금 중국사라고 있는데 꼭 이때만 되면은 이런 쪽으로 자꾸 감정이입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2차 당 고종 시기에 돼서 이제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